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 풀어드립니다. 시사평론가죠. 이고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요 뉴스 북한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강경 입장을 냈네요. 네,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단기적 장기적인 각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명백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한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들을 강력히 통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우리들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네. 주목해 볼 만한 건 접촉, 대화라는 단어가 어쨌든 들어갔다는 건데, 이 바꿔 말하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 대결 노선을 철회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여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북한이 그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북한이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 이제 대화해 보자 이렇게 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외무성 입장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그 거부 표현의 뭐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난해에 북한이 그 대화 제의에 대해서 뭐 진절머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비하면 다소 또 차분해진 표현이 아닌가, 그런 것이 눈길을 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이 이 강대강 기조, 자신들의 그 상호 대응 기조를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자신들의 군사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체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상되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오자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대화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취했고요. 또 미국 백악관도 적대적인 의도는 없고 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북과 뭐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입장들이 서로 오가면서 북한과 한미도 서로 이제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미 공군이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혹시 이제 북한의 이런 입장 표명이 이 연합 훈련과 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인 어제 바로 한미 양국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을 했고, 그걸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의 연합 공중훈련 당시에는 대대적인 도발로 맞대응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강경한 담화를 통해서 이제 비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네. 북한이 앞서 이고은 기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확장 억지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결코 외면하거나 유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북한이 이번에는 왜 맞대응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입장 발표가 지난달 31일에 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좀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미국 B-1B 전략 폭격기 그리고 뭐 F-22, F-35B 전투기, 한국 F-35A 전투기 등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면서 이제 바로 이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한미 첫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직접적인 맞대응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그 군 당국이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기념일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멘텀들을 계기로 하는 그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여념이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군 대신 외교 당국이 그 전면에 나선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강경한 대응이 바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제죠. 지난 1일에 북한의 동창리 지역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공사 현장이 발견됐다. 네. 이러한 그 미국의 소리 부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가 북한의 새로운 도발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측은 지금 이제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열병식 또 강대강 맞대응 예고 또 4월쯤에 정찰위성 발사 등 예고된 행동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간의 날카로운 맞대결, 대결 양상 올해도 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정상적인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정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이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의원 간의 대결, 김기현 의원이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직전 여론조사 때만 해도 김기현 의원이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리얼미터의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고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섰습니다. 다자 대결 먼저 살펴보면 안철수 의원이 43.3% 지지율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 김기현 의원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지지율 떨어지면서 3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8.1% 포인트 증가하면서 거의 과반에 가까운 48.9%를 지지층을 얻었고 김기현 의원 44.4%로 2위였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라서 좀 의미가 그렇네요. 있는데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을 안철수 의원이 이제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안철수 의원이 앞선 배경 좀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우리 김용민 아나운서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분석들을 바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주목할 게 지난달 3월 31일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라는 점.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 유승민 나경원 의원이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측면에서 비윤의 상징처럼 그렇죠.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갈 곳을 잃은 표심들이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간 측면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다자 대결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철수 43.3, 김기현 36% 이게 다자 대결에서이고 이게 그 모차 범위 그 내에 격차거든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정확한 수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이라든지 흐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에서 안철수 34, 김기현 20%로 나타났고요. 또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죠. 수준입니다. 네. 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50, 김기현 32로 큰 차이가 났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 수치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달 그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굉장히 화제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양자 대결을 벌였을 때 안철수 의원이 60.5, 김기현 의원이 37.1%로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조사랑 그때 그 조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전화 면접 조사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본 여론들을 좀 더 이제 잘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ARS 조사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 오히려 고관여층의 참여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 나는 꼭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당대회 결과에 좀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면들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좀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 할 때는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ARS입니까? 전화 면접 조사입니까? 뭐 그게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ARS 조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뭐 당원들이라든지 혹은 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대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그런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SBS 그 정치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조사 추이가 좀 다른 내용, 그러니까 데일리안에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수치를 보면 김기현 의원 38.5 그리고 안철수 37.1%를 기록하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서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치를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 전인 30일 부터 31일까지 실시된 것이라서 이게 완전히 그 이후의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는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 또 그래서 유 전 의원이 이 조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7%라는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이제 또 이것을 또 해석하는 것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그 오차범위 내의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뭐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그 요소에 의해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본인이 셀즈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기존에 어떤 대세를 타고 있었다라고 자신하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심리가 반영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그 친윤계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투표는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보다 집권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대표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이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심은 김기현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심이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앞서 소개하셨던 그 리얼미터 조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제로는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좀 답변이 갈렸어요. 이 안철수 41, 김기현 44.4%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김 의원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책임 당원들의 정서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층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결국 또 선거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당대회 결과가 이런 전망과 일치할지 좀 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양자 대결에 있어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하람 뭐 지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참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기자회견 통해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통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천하람 변호사 자신은 이준석계를 넘어서 그 자체로 좀 더 독립적인 정치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조금 더 강하게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반윤핵관이나 아니면 친이준석계 표심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의 양자구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이제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전당대회가 재밌어지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이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거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 뭐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심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경쟁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하람 변호사,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 본인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당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가 최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당 개혁이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천 변호사의 등장으로요. 이제 비윤 진영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관심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제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양강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김기현 의원에 비해서 개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좀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구도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 개혁 보수적인 성향은 천하람 변호사 쪽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지만 안철수 후보의 그 지형이 조금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양강 구도가 어떻게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어떤 균열이 생길지 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세 사기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보도 많이 볼 수 있죠.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그리고 또 피해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전세 보증 사고액이 2021년 대비 2배 이상이었고요. 검거 건수도 2021년 대비 3배 이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또 안심 전세 앱으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그리고 허그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 이력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체결했던 그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들이 이제 만료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또한 이제 뭐 최근에 빌라왕 사기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다양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빌라왕 사례처럼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그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또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다만 임대인에게 이제 다양한 의무를 부여를 했지만 좀 정작 처벌 규정은 좀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또 당장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아쉬운 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그 집값이 90% 이하인 주택에게만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그 빌라왕 사기 사건의 경우에 그 1139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그 소유주택의 전세가율이 평균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제시한 이 기준이라면 사실 빌라왕은 그렇게 많은 피해 사례를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90%라는 수치는 최소 10%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무자본 갭 투자를 해왔던 그러한 행태를 근절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이게 그 5월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다. 네. 앞으로 또 이제 그 처벌 강화 문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이 집주인에 대한 규제 이 부분, 처벌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함께 다시 또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중국이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한국에서 들어가는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한국에서 가는 입국자 가운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PCR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했다고요? 네, 원래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화한다고 통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전원 검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는 사실상 한국인이 대부분일 거고요. 중국 국적자는 일부만 검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마다 조금씩 검사하는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표적 검사나 보복성 검사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해서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상호주의다, 대등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등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대등한 조치라는 게 이 방역 상황도 대등할 때에 대등한 조치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등이라기보다는 대응 조치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뭐 대등한 조치라는 말이 사실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에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비자 발급을 2월 말 전에 조기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다만 이제 아직은
그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는 신중해야 하지 않냐라면서 그 완전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춘제 연휴가 지금 지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 춘제 연휴 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중국으로 들어가기 참 어려워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입국 제한 때문에 반중 정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